2026년으로 접어들면서 중동의 정세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심장부인 테헤란을 향해 거대한 화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공격은 단순한 무력 충돌을 넘어 이란 체제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입니다. 도대체 미국과 이스라엘은 왜 통제 불능의 확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란을 침공했을까요? 이란은 수십 년 동안 중동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독특한 안보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전진방어라는 교리를 바탕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이란 본토가 아닌 이스라엘 국경 근처에서 분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란은 헤즈볼라, 하마스 등 다양한 대리 군사 집단에 자금과 무기를 지원했습니다. 이들 대리 세력은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맞서며 이란의 방패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란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 적국의 직접적인 본토 공격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대리전 방식은 오랜 기간 이란 국방 정책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이란의 그림자 전술에 지속적으로 골머리를 앓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말 가자지구에서 발발한 전쟁은 중동의 역학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대리 세력의 포위망을 끊어내기 위해 체계적인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목표는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작전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무장단체의 핵심 정치, 군사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표적 암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위 지휘관들 역시 이스라엘의 공격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말에 이르러 이란이 자랑하던 대리 세력 네트워크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요한 공세는 이란의 방어선에 커다란 구멍을 냈습니다. 이란은 더 이상 대리 세력을 통한 억지력 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리 세력의 지휘부가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자 이란은 직접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4년 10월 이란은 이스라엘 영토를 직접 겨냥하여 진실의 약속 투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은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는 무너진 억지력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은 오히려 이란의 전략적 취약성만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이란의 대리 세력 기반을 철저히 파괴하는 전술적 절제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행보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란의 오랜 자랑이었던 전진 방어 전략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든든한 방패였던 대리 세력이 약화되자 이란군 수뇌부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기술적으로 월등히 앞선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재래식 무기만으로 상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란은 이 전력 격차를 메울 유일한 돌파구로 핵 프로그램의 가속화를 선택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그에 준하는 잠재력을 갖추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활동은 이전보다 훨씬 공격적이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이란이 벼랑 끝 전술을 통해 새로운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절박한 시도였습니다. 주변국들과 국제사회는 이란의 이러한 핵능력 고도화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은 이란의 핵시설을 중심으로 다시금 팽팽하게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급격한 핵농축 가속화는 결국 양국 간의 첫 번째 대규모 직접 충돌을 야기했습니다. 2025년 6월 중순,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시설과 핵시설을 겨냥해 기습적인 선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장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실력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단독 군사력만으로는 작전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기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나탄즈와 이스파한 등에 위치한 이란의 주요 핵시설은 지하 깊숙한 곳에 요새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견고한 지하시설을 완벽하게 파괴할 벙커버스터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의 폭격은 지상시설에 타격을 입혔지만 지하 핵심 구역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작전의 한계를 절감한 이스라엘은 동맹국인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절실히 필요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작전적 공백을 확인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적으로 군사 개입을 결정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에 대한 강력한 폭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12일 동안 이어진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반격으로 소로카 의료센터 등 주요 시설이 피격당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란 또한 미군의 압도적인 폭격으로 엄청난 인프라 파괴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란 보건부는 이 짧은 전쟁 기간 동안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쟁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며 작전의 대성공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공식 발표는 이란의 핵 위협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란 핵시설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미국의 평가는 너무 이른 결론이었습니다. 이란은 뛰어난 핵과학자들과 오랜 기간 축적된 제도적 지식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지상시설과 러시아가 건설한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 등은 미국의 타격 목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란은 폭격 이후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시설 방문을 즉각적으로 전면 차단했습니다. 이 철저한 장막 뒤에서 이란은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고 남은 핵물질을 비밀리에 재배치했습니다. 미국의 눈을 피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지하 깊은 곳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승리를 장담하는 동안 이란은 절치부심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표면적인 평화 아래에서 양측의 군사적 긴장은 오히려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바뀌어 2026년으로 접어들면서 중동의 정세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란은 비밀리에 핵 능력을 복구하며 군사적 재기를 노렸지만 내부는 골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거짓된 굴복을 간파하고 숨통을 끊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양측의 물러설 수 없는 대립은 외교적 해결의 여지를 점차 좁혀갔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불안한 휴전이 언제든 대규모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결국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심장부인 테헤란을 향해 거대한 화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공격은 단순한 무력 충돌을 넘어 이란 체제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도대체 미국과 이스라엘은 왜 통제불능의 확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란을 침공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란 내부의 극심한 혼란과 경제적 붕괴라는 전략적 취약성 때문입니다. 2025년 6월 전쟁으로 인한 인프라 파괴는 이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여기에 가혹한 국제 제재가 더해지면서 이란 국민들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물가 상승과 물자 부족은 일상화되었고 서민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이란 국민들은 2026년 1월 수년 만에 최대 규모의 전국적인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수백 개 도시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경제적 궁핍과 정치적 억압에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정권이 민생 회복 대신 무의미한 대외 군사 분쟁에 막대한 국부를 탕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정권의 정당성은 바닥으로 추락했고 내부는 걷잡을 수 없는 분열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끈 정부는 민중의 분노에 폭력으로 답했습니다. 이들은 정권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시위대를 향한 무자비하고 잔혹한 진압을 지시했습니다. 보안군은 실탄을 비롯한 치명적인 무력을 주저없이 사용하여 시민들을 유혈 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의 무고한 이란 시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정권은 반대파를 색출하고 구금하며 사회 전반에 극도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란 지도부의 모든 시선과 자원은 오직 내부 반란을 억누르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대규모 시위와 잔혹한 진압은 이란 정권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란은 외부의 적을 방어할 여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내부의 생존 투쟁에만 매달려야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내부의 이러한 처참한 붕괴 상황을 천재일우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양국은 이란 정권이 대규모 시위 진압에 막대한 자원을 소모하느라 군사적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계산했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국민의 지지를 완전히 상실했기에 외부의 압력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따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내부적 혼돈 상태가 이란에게 최대치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전략적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군사적 압박을 가한다면 이란이 제대로 된 반격을 하지 못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란의 신경이 내부로 쏠린 틈을 타 근본적인 위협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적의 가장 큰 약점은 무기가 부족할 때가 아니라 내부가 분열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스스로 자초한 체제 위기를 무자비하게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란을 군사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해 미국은 중동 지역에 전례 없는 규모의 군사력을 결집시켰습니다. 2026년 2월 한 달 동안 미 국방부는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병력을 이동시켰습니다. 2개의 항공모함 타격 전단이 페르시아만 일대에 배치되어 이란을 턱 밑에서 압박했습니다. 수십 대의 최신의 전투기들이 이란 영공 진입을 위한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략 폭격기들과 공중 급유기들 역시 언제든 이란의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거대한 미군 함대의 존재는 이란에게 엄청난 심리적, 군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미국은 압도적인 무력 시위를 통해 이란이 외교적 협상 테이블에서 백기투항하기를 강요했습니다. 이란 국경을 둘러싼 거대한 전쟁 기계의 소음은 곧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군사적 압박이 가해지는 가운데 마쿠에서는 마지막 외교적 담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만 정부의 중재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 대표단의 간접 협상이 열렸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이란의 아바스 아락치 외교관에게 세 가지 핵심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첫째, 모든 우라늄 농축 활동을 즉각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고 관련 시설을 폐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셋째,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남아있는 지역 대리 세력에 대한 모든 재정적, 군사적 지원의 영구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이 세 가지 조건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요구사항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이란에게 자주국방과 지역 내 영향력을 모두 포기하라는 최후 통첩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이처럼 일방적이고 가혹한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란 대표단은 민수용 우라늄 농축이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며 미국의 첫 번째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또한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이미 자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미사일 프로그램 해체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지역 안보 동맹인 대리 세력 지원 문제 역시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고 그 어떤 외교적 타협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2월 26일 제네바에서 열린 양국의 협상은 아무런 소득 없이 최종적으로 결렬되었습니다. 이란의 강경한 거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히자 남은 선택지는 오직 전쟁이라는 물리적인 충돌뿐이었습니다. 외교적 해결이 수포로 돌아가자 중동 지역은 급격히 전쟁 준비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비필수 정부 인력의 철수를 전격 승인했습니다. 동시에 모든 미국 시민들에게 민항기를 이용해 즉각 이스라엘을 떠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KLM과 같은 유럽의 주요 항공사들은 텔아비브와 인근 지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의 운항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정부를 향해 북쪽 국경에서의 움직임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만약 헤즈볼라가 이란과의 전쟁에 개입하여 북부 전선을 연다면 레바논의 핵심 인프라를 초토화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레바논의 베이루트 국제공항마저 파괴될 수 있다는 끔찍한 경고가 공개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전운이 감도는 중동 전역에는 일촉즉발의 위기감과 팽팽한 두려움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당국은 벼랑 끝에 몰린 이란의 다음 행동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들은 이란이 붕괴 직전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핵무기 완성을 서두르거나 이스라엘의 선제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더 이상의 지체는 이란에게 반격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동맹국 사이에 퍼져졌습니다. 마침내 2026년 2월 28일 이른 새벽, 이스라엘과 미국은 치밀하게 계획된 대규모 선제 타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국가를 필수활동 체제로 전환하고 시민들에게 방공호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전국의 병원들은 미수가와 인공호흡기 환자들을 신속하게 지하시설로 대피시키며 비상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연합군의 미사일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 곳곳의 고가치 표적들을 정확하게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집무실 인근은 물론 대학거리, 초무리 등 주요 정치 및 물류 거점들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의 작전 목표는 단순히 이란의 군사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군사작전의 개시를 알리며 이번 공격의 세 가지 분명한 목적을 천명했습니다. 첫째, 미군 기지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근절하기 위해 이란의 미사일 발사 능력과 제조 산업을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난 2025년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오판했던 이란의 지하 핵시설들을 이번에는 흔적도 없이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란의 1월 반정부 시위의 여파를 역이용하여 현재의 이란 체제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민들에게 급진적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정부를 장악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이는 군사적 파괴를 넘어 이란의 정치적 지형을 완전히 갈아엎겠다는 노골적인 정권 교체 의지입니다. 미국의 폭격은 이란의 군사 인프라뿐만 아니라 현 정권의 명주를 끊어내기 위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이 이번 공습에 사활을 건 이유는 국가의 완전한 생존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025년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직접 겪으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체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국의 존재 권리를 부정하는 이란이 핵무기까지 손에 쥐는 상황을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이란의 군산복합체를 파괴하고 군사적 역량을 제거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타협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자국의 군사력만으로는 이란의 견고한 요새화된 지하 핵시설을 완벽하게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거대한 미군 함대가 지역에 전개되어 있는 지금이 미군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거대한 군사작전에 편승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자국의 안보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미국은 각자의 절박한 생존 본능과 전략적 야심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란의 심장부에 칼을 꽂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썰테이블이었습니다.